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일괄 면제하고 있는 장비 수출 허가를 앞으로는 일일이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로 간주됩니다.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40%, 낸드의 2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집계한 하반기 입주 물량은 10만 300가구로 작년 하반기보다 40% 가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직방이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하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적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8일인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본인도 장관급 미팅을 처음 하는 것이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유예 기한까지 2주 남짓 남았는데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코스피 3천을 넘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딛고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지,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어느 정도 떠받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3천을 뚫으며 기세 좋게 오르던 우리 증시에 최대 악재가 돌발했는데요. 시장은 우려보다 충격을 덜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증시 친화적인 정책 기대감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우리 증시가 각종 리스크를 딛고 코스피 4천, 5천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두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염승환 LS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란 핵시설 미국이 전격적으로 공습을 해서 중동의 불안감이 정말 높습니다. 만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 증시도 급락할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이 아주 잘 견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염승환 이사님, 시장 좀 급락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좀 잘 견디죠? 분위기가 왜 이래요? 저도 이제 당분간 좀 쉬지 않을까 싶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동 사태가 이게 뭐 나쁘든 좋든 빨리 끝나는 게 좋은데 불확실성이 좀 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2주간 시간 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죠. 공격을 해버렸고 이란도 아마 반격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다 보니까 또 호르무즈 해협 이란 의회에서 뭐 보니까 이제 의결을 했더라고요. 봉쇄하는 걸. 물론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닌데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데도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지난 이제 2,600부터 지금 3,000 오는 동안 주식을 사지를 못하시고 사실은 한 5조 가까이 팔아버렸거든요. 개인들은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지난 몇 년간 이제 박스피라 그러잖아요. 근데 위가 항상 닫혀 있다 보니까 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팔자. 그랬는데 이제 시장이 그걸 뚫어버렸거든요. 그냥 네. 별다른 저항도 없었어요. 그래서 3,000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정부는 계속 돈을 풀 거고.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5천이라는 또 단어가 상징성이 좀 사실 있긴 있잖아요. 코스피 5천 네. 임기 내. 그리고 이제 PBR 한 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올랐는데 한국 시장이 너무 못 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도 아마 좀 주말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이번에 빠질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빠질 텐데 예. 빠지면 이제 좀 담자. 그동안 그래서, 팔았는데 네. 이제 사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3천 깨지자마자 네. 바로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다시 주가가 오르면은 또 아마 좀 매도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아마 지금 3천 이하에서는 좀 사겠다는 예. 그런 좀 이제 의지를 좀 보여주신 것 같고 그래서 예. 개인 투자분들 지금 자금 여력이 엄청나요. 지금
예탁금이 65조나 되거든요. 예탁금이 이게 이제 실탄이죠, 사실은. 이제 주식 살 수 있는 돈인데. 엄청 늘었네요. 네, 이 돈이 좀 예금에서 많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밑으로 내려갈수록 개인 투자분들은 계속 좀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을 개인 투자분들도 나빠서 팔았다기보다는 이번에 좀 그 비중을 못 담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번에 좀 이번 기회를 활용하자 오히려 전쟁을 이런 좀 의지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데 개인들은 좀 팔아왔는데 이제 조금 조정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잽싸게 뛰어들어서 사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이란 상황은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한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 또는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들 예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내적으로는 우리 염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서 당분간은 뭐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좀 상승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여름이 대부분 이제 비수기, 변동성이 좀 적은 시기라서 예. 아무래도 조금 여름에는 좀 조정을 거치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다만 예. 변수가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딸려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확산이 되면 당장 이제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할 테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도 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하고 같이 그 미국의 지금 관세 협상.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그런 관세 협상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예.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지금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금리도 못 낮추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약달러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동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져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 이제 관세까지 그러니까 유가까지 같이 합쳐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테고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테고 그러다 보니 약달러 기조가 더 강화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조금 좀 유연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유연한 그런 어프로치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네. 그런 긍정적인 네. 그런 전망도 좀 해봅니다. 예. 관세 유예 기한이 7월 8일이기 때문에 고작 2주 남짓 남아서 우리도 지금 여한구 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는데 과연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어떻게 될지 시장에 우리 경제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지금 코스피가 3,000을 쉬지 않고 오다가 돌파한 뒤에 지금 이란 전쟁으로 주춤하지만 현재 아까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이제 1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전고점이 코스피는 3,300인데 3,300 정도는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PBR이라든지 PER 수준 보면 어떻습니까? 좀 이게 버거운 수준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할인받은 거는 이제 가장 큰 게 사실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할인도 있지만 예. 제일 큰 게 결국 이제 소액주주 가치가 좀 그동안 되게 무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항상 많이들 하시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이제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 이제 같은 경우는 이 상법 개정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지금 그렇죠. 예. 정책을 좀 펼칠 가능성이 높고 또 아마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면 뭐 금방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다수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된다면 굳이 PBR 이제 1배 이하에 머물 이유는 저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계속 이제 할인을 받던 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정상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위로 더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역사적 PBR 평균 PBR이 예. 역사적으로 이제 지난 몇십 년을 딱 계산해 보면 1.15배 정도 된대요. 1.15 그게 평균이 3,400 나오거든요. 1.15가 코스피 3,400. 그러니까 그것도 비싼 건 아니죠. 그냥 그러네요.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이제 옛날에 많이 갔을 때 한 1.4배도 갔었고, 근데 물론 그때는 좀 유동성의 힘으로 정말 뭐 엄청난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예. 폭발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 시기랑 지금과는 거의 흐름은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정부가 돈 풀었죠. 돈 풀었고. 경기 그때도 최악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내수 경기 안 좋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다만 그때랑 다른 점은 여기에 상법 개정이 들어가 있어요. 상법 주주 개정. 환원이라는. 예. 그래서 그때랑은 좀 상당히 이제
그 흐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결국 그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옛날 코로나 이후로 한번 뭐 이렇게 급등했다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제 그 단단하게 좀 하방을 다져주면서 레벨업된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너무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속도가 너무 급하면 또 후유증이 생겨요. 근데 예. 어쨌든 3,300 우리가 이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부담은 되지만 사실 지금 3,000이 과연 다른 나라랑 이게 비교해 봤을 때 지난 몇 년을 보면 한국 증시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좀 많았잖아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다. 뭐 그게 여러 요인은 있지만 예. 근데 그게 저는 좀 비정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다. 음. 그래서 아직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 있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 최고점이 제가 알기로는 3,300 조금 넘었던 걸로 아는데 네. 적어도 그 지점까지는 한 번은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이제 저희들이 벤치마크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의 그 PBR이 얼마나 되느냐. 예, 일본. 근데 이제 예. 일본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인 토픽스 같은 경우에 지금 PBR이 한 1.4 정도 됩니다. 1.4. 예,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CSI 300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트렌드 플러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밸류업 또는 뭐 밸류업. 부스트업 정책을 많이 네.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휘가 된다면 1.4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주 희망적인 1.4로 가면 PBR 주가 순자산 비율 1.4면 우리 코스피 어느 정도 한 4천 수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게 4,000 정도? 3,800, 3,9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웃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실현화되는 정도까지도 우리가 된다면 뭐 실적도 받쳐주고 우리 염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도 이제 통과가 되고 그 이외에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현실화된다면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네. 그러면 뭐 희망컨대 뭐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상법 개정안도 실현이 돼야 되고요. 물론 정부와 민주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리고 밸류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이 실현돼야만 하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져야만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한 일본처럼 1.4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 이제 코스피가 4천 정도지만 언제 이렇게 되느냐가 사실은 또 중요한 거죠. 뭐 5년이냐 10년이냐 언제 될 건가. 그러나 좀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본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은 뭔지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햇빛을 못 보고 이 상당히 좀 소외된 업종은 뭔가요? 지금 이제 가장 주도하는 거는 결국 원전 같아요. 지금 원전. 오늘도 원전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오늘 보니까 시가총액 무려 5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이게 지금 상반기에 조선, 방산, 전력기기 거기에 지금 원전까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 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예. 안보랑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 거기에 네. 맞물려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 가지 추가된 게 이제 증권주 이제 상법 개정 기대감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도 네이버가 좀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이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난주 그 금요일이었죠. 울산 가셔가지고 이제 그 AI 고속도로 만들겠다. 네, 예, 근데 SK의 AI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AI 고속도로, 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예. 결국 다 AI랑 이제 맞물려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관련된 AI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I로 성장하겠다는 걸 청사진을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예. 증권주와 AI 관련주가 이제 딜을 받치면서 증권도 네, 증권주도.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소외받는 거는 일단 항공주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유가 좀 올라가니까 안 좋고 거기에다가 요새 좀 금리가 조금씩은 오르고 있긴 한데 좀 리츠 관련주도 좀 부진한 편이고 그리고 바이오도 생각보다 이번 장에서는 좀 힘을 좀 못 받고 있거든요. 바이오. 네, 바이오도 좀 약간 부진한 편이고 그리고 기업으로 봤을 때는 역시 삼성전자가 오늘도 빠지더라고요. 삼성전자. 6만 원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시장 보면서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삼성전자 안 간 건 처음 봤거든요. 네. 이게 너무 특이한 거죠. 근데 삼성전자 이제 경쟁력을 시장이 아예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못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스로 뭘 좀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그 테스트 통과인데 네. 그게 자꾸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개별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섹터로는 아까 바이오, 항공, 뭐 리츠 이런 업종들이
좀 좋은 장에도 좀 소외를 받고 우리 있는 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한때 좋아했던 2차 전지도 지금 별 힘을 못 쓰죠. 예, 오늘도 좀 빠지더라고요. 2차 예. 전지가 좀 전혀 힘을 못 받는 게 예. 결국 그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가 지금 이제 원래 유럽에서 1등 했는데 지금 유럽에서 중국에 밀려버렸고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를 좀 개척시키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힘겹고 음. 예, 실적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예. 있고 뭔가 여기도 좀 모멘텀이 없어서 2차 전지도 좀 상당히 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주가 3천까지 오는 데는 외국인의 이 순매수 힘이 컸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한동안 거의 18개월, 9개월, 10개월 이상 계속 팔다가 순매수로 돌아선 힘은 그것도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입니까? 어떤 운동력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우리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8, 9개월 전부터 팔다가 매수세로 네. 전환됐다. 네. 라는 얘기는 8, 9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네. 예, 저희들의 그 비상계엄. 비상계엄. 예, 그래서 이제 증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그동안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뭐 외국 자금이 들어올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경기 부양책을 쓰면 그게 이제 증시 부양으로 이어지고 네. 이러다 보면 이제 가격의 상승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이 환율 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환율, 네. 예, 그래서 네. 장단점이 뭐 같이 병존을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향후에 환율의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환차익 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이 외국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중동 정세 불안도 좀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유예 기간이 지금 10월 8일이어서 2주 남짓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칠 변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이것 때문에 유가가 튀어버리거든요. 지금 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번에 소비자 물가랑 미국의 뭐 생산자 물가, 이번 주에 이제 PC 물가도 발표될 텐데 보면은 되게 지금 안정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에너지 가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에 그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기껏 이제 유가를 떨어뜨려 놨는데 지금 다시 원상복구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세 충격이 한 번 더해져서,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관세 협상 좀 사실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아직도 별로 안 타결된 곳이 뭐 영국 외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아마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아니면 자신 있게 또 때렸겠죠. 말을 안 듣네. 또 이제 협박을 했을 텐데 일단 또 한 달 한번 때리자 이러고 또 협상할 텐데 지금 아예 관세 얘기도 안 나옵니다. 지금 오로지 이란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관세보다는 지금 어쨌든 중동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관세까지 하면 전선이 너무 넓어져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뛰어나다고 해도 그걸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7월 8일 이거를 한두 달 더 연기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유예 기한을. 그리고 네. 중국도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아마 8월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세트로 묶어가지고 일단 8월 한 초나 중순까지 한번 결론 내자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더 유예시키고 그 안에 이란을 좀 빨리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그걸 눈치를 좀 채고 있는지 관세 얘기 나와도 그렇게 별 얘기가 없어요. 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네. 시장은 지금 관세가 여기서 그렇다고 뭐 관세를 예전처럼 다시 원복해서 그냥 공격적으로 부과하기에는 그건 사실 미국 스스로가 정말 자살골 넣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관세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까 우리 이준석 교수님 이제 원달러 환율 떨어지는 거, 원화 가치가 좀 비싸지는 그런 거와 함께 우리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했는데 이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저희들도 이 시간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사들의 어떤 충실 의무를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들한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통과를 곧 시킨다는 거니까 곧 시행은 곧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증시를 떠받치는 게 정말 원동력이 정말 되는 겁니까? 힘이 이게?
뭐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법 개정안 중에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이제 가장 대표 선수인 아젠다고요.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아젠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다거나 지금도 이제 집중 투표제가 법제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관으로 이제 배제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집중 투표제를 뭐 거의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자 주총을 의무화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일반 주주들이 실제로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또는 뭐 그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을 지금 자산 2조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한 명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2명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근데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게 되면 대주주의 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하면서 거의 대표 선수가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인데요. 그게 이제 뭐 많은 앞에 예도 나왔다시피 이게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이제 소유권하고 지배권하고 이제 많이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지배권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대로 하자는 거죠. 지분율대로 소유권대로 의사결정을 해라라는 취지에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대부분은 다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입니다.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가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상승 탄력성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겠고요. 외국인도 결국에는 일반 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있는 거고요. 상법 개정 이외에 뭐 이제 여러 관련된 그 증시 주변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많은 점들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한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뭐 시세 조정이나 뭐 내부자 거래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를 행한 투자자는 아예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뭐 좋은 영향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또 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얘기 좀 긴데 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는 유통 주식수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발행 주식수 기준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와 소각하는 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렇게 발행 주식수 기준으로 모든 뭐 지표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자본에 대한 감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일치시키는 그렇게 약간의 이제 의무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상법 개정안 자사주의 원칙적인 소각이라든지 또 주주 환원을 확대한다든지 다 주주에게 이제 좋은 일이긴 한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코스피 임기내 뭐 5천 이제 5천의 희망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염승환 이사님 보시기에는 갈 길은 멉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 미국이 이렇게 PBR이 S&P 500 지수가 한 4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같은 거는 그냥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자동 소각으로 알고 있어요. 사면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수에서 빼버리더라고요. 그게 유통 주식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ROE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좀 제일 놀랐던 회사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애플 주가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애플은 올라서는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성장이 없어요. 지난 몇 년간 23년에 매출 성장이 마이너스 났고요. 작년에도 한 자릿수. 근데 시가총액은 뭐 그러니까 1조 달러 넘더니 지금 한때 4조 달러 근처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결국엔 번 돈의 100%, 그러니까 평균 주주 환원율이 10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빚을 내서 주더라고요. 빚을 내서 그냥 주주 환원을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ROE를 높이는 방법은 회사가 이제 이 분자가 그거잖아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 내냐니까 분자 매출하고 이익 성장하면 돼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밑에 분모를 깎아버리면 되거든요. 자본을 깎으면 ROE가 올라가죠. 자기 자본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반대였죠. 이익이 나도 자꾸 이 분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보면
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지수가 못 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식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주식을 시장에 네. 너무 많이 퍼부었다. 대표적인 게 22년 1월에 그 LG엔솔이 이제 상장하면서 예. 100조짜리가 한 번에 상장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총은 커지죠. 그렇죠. 시총 커지는데 이제 지수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니까. 유상증자를 기업들이 또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ROE가 이제 낮아질 수밖에 음. 없는데 이 상법 개정의 이제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 ROE 높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PBR주가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압박이 가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시총 천억인가요? 안 되면 상폐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지수를 단기간에 5천으로 제일 올릴 수 있는 센 거 중에 하나는 상폐를 늘려버리는 거죠. 상장 폐지를. 그러니까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회사에 문제 있으면 상폐가 되잖아요. 예. 그런 거 말고요. 응. 너무 낮은 기업들 왜 여기 상장하고 있냐.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네, 올리든가 PBR을 ROE를 올려서 아니면 나가라. 증시에서 떠나라. 네, 어. 퇴출시켜 버리겠다. 네. 이 정책인데 이거를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 시절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PBR 좀 낮은 기업은 M&A 시켜버려야 된다.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의지는 있는데 예. 이걸 과연 이제 정책으로 끌고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면 이런 상법 개정과 맞물려서 ROE, 그러니까 이 지상 과제는 그거거든요. ROE를 올려라. 예.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한다면 예. 지수 자본이익률을 5천도, 높여라. 지수 자본 대비 5천도 뭐 수익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불가능한 수치는 사실 아닙니다. 네. 기업들이 실제로 예. 말씀하시죠. 예, 실제로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 밸류업 정책 이후에 지금 우리 연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폐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장 그리고 폐지가? M&A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오.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새롭게 시장을 재편성을 하면서 뭐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로 재편성을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 상장 유지 조건에 예. 유통 주식 비율이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유통 주식 비율. 예,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지분 가지고 있는 지분은 몇 퍼센트, 그다음 유통 주식 비율을 되게 35%로 캡을 걸어놔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사주 뭐 이런 거 유통되지 않는 주식을 많이 소각을 해라, 없애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충족 못 시키는 그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로 가는 폐지를. 거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행동주의라든가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정책이 나와서 M&A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ROE를 높이는 것이 그렇게 우리 연미사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예. 있고,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예. ROE를 우리는 5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높이기 위해서는. 예. 그러면 이제 뭐 세금을 조금 줄인다거나, 세금. 예, 그다음에 이자 비용을 좀 줄인다거나, 그러려면 이제 신용도가 높아지면 되겠죠. 그다음 매출 총이익률을 높인다거나, 그다음 자산 회전율을 높인다거나, 자산 회전율을 높이려면은 혁신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본을 줄이기 위해서 잉여금을 주주 하나로 많이 돌리고, 그다음에 뭐 그 자사주 소각하고 이러면 이제 분모가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ROE를 높일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갈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또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PBR이 얼마나 올라갈 건지 또 ROE 자본이익률은 또 얼마나 올라갈 건지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승 기대 개미들은 상승 기대가 많은데요, 염승환 이사님 그러면 상승 기대감으로 볼 때 단기 중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좀 시장을 주도할 우리 업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이제 주도 업종을 지난 이제 상반기는 안보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 방산, 예. 뭐 기계 업종이라든가 이제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달려갔거든요. 단기간에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들이 싸진 않아요. 지금은 밸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더 가려면 뭔가 더 새로운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또 이란 이슈가 생겨가지고 한 단계 더 레벨업은 되지만. 예. 그러나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투자 관점에서 하반기를 본다면 결국 트럼프 수혜주를 이제 볼 게 아니라 예. 이재명 수혜주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혜주.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요? 얘기한 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거기에 사실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꺼낸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회복, 그다음에 성장, 네.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뭐냐면 우리 지금 내수 경기가 망가져 있기 내수. 때문에 예. 추경을 해서 뭐 소비 쿠폰도 발행해서 하겠다. 그러면 뭐 또 중국인도 올해 많이 올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10월에 에이펙 아마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3분기에 중국도 비자 면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돈 쓰면 그 내수 살아나거든요. 내수 산업이 살아날 네. 거다. 그리고 네. 우리도 지금 이제 최소 15만 원 받잖아요. 전 국민이 최소한 예. 네, 받기 때문에 그거를 소비 쿠폰이기 때문에 그냥 써야 돼요. 뭐 그거를 뭐 어디 그렇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그런 회복 관점에서
내수 쪽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중국과 맞물려 있으면 더 좋겠죠. 중국과. 중국인들이 와서 돈 쓸 거. 그다음에 성장은 AI로 방점을 잡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울산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큰 이슈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짓고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 깔고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행복은 AI. 뭡니까? 예? 행복은 이제 방금 저희가 얘기한 그 공정이죠. 아, 이렇게 공정. 해서 잘 네. 벌어서 네. 그동안 너무 부동산으로만 돈 번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주식으로 좀 나눠 갖자. 그게 이제 배당 같은 거거든요. 주주환원. 주주환원. 네, 그래서 거기 관련된 회사가 바로 이제 증권사나 지주사나 배당 잘해주거나 저 PBR. 저 PBR.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누면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상반기 너무 우리가 트럼프만 보고 달려왔다면 네. 이전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예. 한번 뽑아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복, 성장, 행복에 관련된 업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 동향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염승환 LS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간 증시 반도체로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인데요. 외국인 매수로 날개를 단 SK하이닉스와 6만 전자를 향해 힘겹게 기어오르던 삼성전자 모두의 날벼락입니다. 반도체주 전망은 어떤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잘 견디고 있는데 반도체주는 악재가 하나 있네요. 미국의 우리 공장,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중국에 예.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이 있고 예. 삼성은 이제 낸드 공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신규 장비들에 대해서는 예. 좀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도 나왔었고 그때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유예를 요청을 했고 네. 그걸 이제 받아들여져서 아직은 뭐 통제 없이 뭐 잘 장비가 이제 반입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중국 그 팹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신규 투자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 그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준비 태세는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상당히 부담이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설인데 거길 우리 마음대로 장비를 못 가면 그렇죠. 이제 신규 장비들이 못 가져 들어가게 되면은 예. 거기는 이제 레거시 제품 위주로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 마이크론에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쪽에 신규로 장비들이 반입이 못 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량들은 좀 제한될 수가 있으니까 예. 또 이게 반도체 가격에는 또 이렇게 네거티브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격에는 그러면 실적에는 큰 타격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하는 양이 삼성전자 낸드 40%라면서요? 어때요? 실적에는 어떠세요? 뭐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신규 제품들은 그러니까 가장 최첨단의 제품들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결국에는 조금 이제 레거시 영역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고 예. 장기적으로는 뭐 저희가 뭐 국내 업체들이랑도 많은 논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페이스 다운 전체적으로 생산을 좀 줄여 나가는 중국 공장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예. 조금 엉뚱한 생각이면 중국 공장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쪽을 점점 공장을 줄인다면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결국 저 물량을 다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일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의 디램 업체 CXMT라든지 낸드 업체 YMTC 같은 경우에 좀 물량들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중국 시장 내에서의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건 좀 피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가를 보니까 미국의 이란 공습의 영향을 삼성전자는 좀 받았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세를 한때 보였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중국 통제 영향인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전쟁의 영향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장 시작할 때는 같이 빠졌었는데 이제 점점 하이닉스는 주가가 회복을 하더니 이제 지금은 뭐 상당히 좀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두 회사 이제 실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차이. 어떻게 실적이 지금 전망이 나요? 그러니까 2분기에 SK 하이닉스는 한 거의 영업이익 8조 후반에서 9조 원대가 나와서 이제 지난 1분기가 7.4조 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개선되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1분기가 이제 6.6조 원 정도였는데 예. 2분기가 한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 1분기 수준. 네,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금액도 하이닉스가 더 높죠. 네, 그러네요. 영업이익이 정말로 더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핸드폰 사업도 있고 물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보다 이익이 작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은 삼성전자는 우선주를 포함한 380조 원 정도 되고 하이닉스는 190조 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어느 게 더 싸 보이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미국의 마이크론 네. 같은 경우가 4월 초 저점 대비해서 예. 주가가 한 100% 정도 올랐거든요. 마이크론이요? 예. 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눈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에서 사는 주식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단연 1등이죠. 뭐 조금 더 우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좀 전에 시간에서도 이제 한국이 증시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한국이 대표주를 사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대표주는 무엇인가? 삼성전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주가의 가장 큰 동력이 될 텐데 향후 주가 전망을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력을 받으면 뭐 금방 뭐 30만 원 언저리 가겠네요. 뭐 그거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의 최근 이제 몇 년간의 그 주가하고 그다음에 실적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마이크론 대비해서 그 하이닉스는 흔히 말하는 이제 PER 밸류에이션이 약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하이닉스가. 예. 근데 그러면 경쟁력이 더 약화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강화됐거든요. 강화되는데 PER이 절반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뭐 국내 기관 투자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하이닉스를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PER,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PER, 주가 수익, 주가 순 비율을만 보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참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로서는 참 가슴 아픈 얘기 같아요. 그 6만전자에서도 못 가고 계속 이 정도 상태인데 뭔가 돌파가 좀 잘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답답하고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답답하실 거고 또 삼성전자 경영진 직원분들 모두 다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이닉스는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도 대부분 주가 조정을 받고 또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1년 전에 놀랍게도 1년 전에 주가가 88,000원이었습니다. 88,000원. 네, 근데 지금 이제 58,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지금 상황인지. 네, 사실은 뭐 삼성전자 경영진들은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지난번에 반성문 한번 냈잖아요. 근데 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반성문이 물론 반성문 쓰신 건 잘했는데 이제 반성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영수증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계산서 정확히 나와 있는. 계산서. 근데 아직은
그게 그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장 문제가 됐던 HBM과 관련해서도 원래 이제 6월이면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엔사로부터 상당히 그 고무적인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 와중에 마이크론은 지금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냉정하게 딱 봤을 때 HBM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한다면 1등은 SK 하이닉스, 당연히 1등이고 2등은 마이크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3등으로 밀려난 그런 상황이 된 HBM만 거죠. 가지고도 삼성이 3등으로 밀려났다. 이거 정말 굴욕적인 뉴스 아닙니까, 말하자면? 뭐 굴욕적이죠, 사실 굴욕적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또 다른 이제 축인 파운드리에서도 TSMC랑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파운드리도 더 벌어지고, 네, 벌어지고 있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매분기 2조 원, 3조 원대에 가까운 막대한 적자가 이제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물론 이제 간간히 뉴스에서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계약을 했다. 뭐 지금 그 AMD 미국, 뭐 브로드컴 5세대 HBM 뭐 공급하러 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 이런 별 큰 뉴스가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AMD랑 브로드컴에 삼성전자가 이전부터 사실은 HBM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네, 그러니까 이전 세대 제품들이죠. HBM2, 2E, 그다음에 3까지 납품을 하고 있었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거는 3E를 이제 납품하게 됐다라는 건데 이것도 물론 뭐 못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이렇게 빠른 상황은 아닌 거죠. 시장에. 그래서 뭐 뉴스가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주가에는 저희가 큰 도움이 안 되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랑은 여전히 좀 많은 괴리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파운드리도 뭐 예를 들면 닌텐도의 스위치 2에 들어가는 칩을 삼성이 수주를 했던지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걸 계산을 좀 해보고 또 과거에 과연 그쪽에 납품 여력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얘기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발전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삼성의 근본 경쟁력이 상당히 퇴보를 했거나 예전에 1등의 영광은 정말 어디로 갔나? 이게 뭐 잠시 주춤하다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뭐 그렇죠. 뭐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삼성은 초격차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모습은 이제 초평범한 그런 회사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주가가 큰 탄력을 받는 상황에 떨어지고 있다는데 뭐 하반기도 그러면 조금 긍정적인 뉴스 나올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거는 순전히 삼성전자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또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에서도 뭐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뭐 저는 다시 주가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이 못하는 만큼 그 수혜를 지금 누가 다 가져가고 있냐면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TSMC가 또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이 과연 이제 경쟁력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삼성전자 주가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TSMC의 주가에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주가가 내리막길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3천을 뚫었다는 건 참 다시 정말 아까 삼성전자 위상을 다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삼성은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삼성 그 직원분들 만나 보면 그 임원분들 만나 보면 사실 굉장히 우수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 인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뭔가 이제 해결책이 안 보여가지고 이 시너지가 좀 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영진들이 다시 잘 그 요리를 하시면 또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력은 우수한데 최고위층에 있는 탑 CEO들이 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잘 그 솔루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 우리 지금 D램 가격 동향할 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뭐 풍향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분기 실적이 곧 나온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마이크론 실적 아까 잘 된다면? 마이크론은 이제 8월 결산이에요. 8월 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분기가 3, 4, 5월이 되는 거죠. 3, 4, 5월. 3, 4, 5월.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들보다 보통 한 달 먼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풍향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그 D램 현물 가격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타나고 있고 D램 현물 가격이 그리고 뭐 HBM에서도 마이크론이 좀 최근에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HBM 가격도 아까 이제 좀 안타깝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도 가격이 좋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번 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분기에 매출액이 80.5억 달러였는데 이번 분기에 저희는 한 89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그 지난 분기에 20억 달러였는데 약 22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은 22억 달러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원화로 치면 한 3조 5천, 3조 6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하이닉스는 아까 저희가 9조 원대라고 9조. 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마이크론이 더 높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하이닉스가 상당히 뭐 괜찮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익과 SK 하이닉스 이익을 비교하고 서로 주가를 비교해 본다면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 지금 굉장히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선을 다시 바라봐야 되고 거꾸로 삼성전자 주가 시선은 또 반대쪽으로 다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계속 작년부터 올 초부터 이제 보면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야, 이게 이제 삼성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HBM에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 하이닉스의 독주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디스카운트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삼성이 여전히 그 기대 못 미치는 성과를 내니까 이거 하이닉스의 이 호황기가 더 좀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최근에 그 바뀌고 있는 게 주가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학개미들이 관심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던 엔비디아 한번 좀 잠깐만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은 엔비디아의 주가에 워낙 관심이 많고 주가도 크게 올라왔는데 요즘 조금 상승 분위기를 좀 탔죠.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4월 초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조정을 받았다가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뭐 국내 이 투자자들 너무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 근데 뭐 계속 보시면은 그동안의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마진이 1년 내내 지금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진율이. 예, 근데 이제 지난번 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 이유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중국에 수출했던 H20이라는 제품에 대한 이제 상각 처리가 끝났고, 그다음에 블랙일과 관련돼서 그 우리 렉이라 그러는데 서버 렉의 그 발열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해서 이제 마진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 AI는 그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그런 경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나오면서 다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다 좋게 보고 있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바닥에서 보면은 또 한 40%, 50% 정도 지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뭘 또 해야 되느냐. 지금 전쟁도 난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뭐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주가 동향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인들의 주식 매수세가 놀랍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불안감이 높아지자 역발상으로 대거 매수에 나섰는데요. 개미 투자자들의 증시 낙관론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관건인데요. 정책 기대감만으로는 쉽지 않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코스피 3,000, 5,000 같은 지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